죄송해요. 4.4입니다. 맞죠? 아, 예, 예. 제목은 4.3으로 돼 있는. 아, 예, 맞아요. 제가 정신없이 올리느라고 깜빡했네요. 딴 데를 다 갔다 오느라고. 네. 네,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숙제 오늘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뒤까지 하면은 9월 20일까지일 것 같고요. 옛날처럼 수업 시간에 숙제 과제물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내시면 됩니다. 숙제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이번에도 한 10문제 정도 됐나요? 네, 10문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몇 개 좀 풀어볼 만한 것들이랑, 그다음에 실내구간 단원, 그다음에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나갈 순서 통계랑 단원 부분 위주로 내려고 해요. 질문?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실내구간 잠깐 맛봤죠? 실내구간의 개념보다는 실내구간을 다양한 상황에서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예제들이 중요한데요. 그 예제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적인 성질로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실내구간이랑, 그다음에 중심극한 정리가 필요한 실내구간들을 한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도가 되면은 보통 그냥 실내구간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정확 실내구간, Exact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만든 실내구간의 경우에는 아마 영어 교과서 기준으로는 Large Sample Confidence Interval 아니면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말로 연습 문제에 적혀 있을 겁니다. 한국어로는 대표본 실내구간 아니면 점근 실내구간이라는 말로 적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순서 통계량을 다뤄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정확 실내구간을 하려면은 분포적인 성질에 대한 약간의 그 환기가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 약간 이거를 복습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네요. 보이나요? 네.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일단 T가 어떤 T라는 확률 변수가 자유도 R짜리 T 분포를 따른다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이따가 또 등장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확률 변수 G랑 W가 존재해서, 자, 요 T라는 녀석이 G 나누기 W 나누기 R 스퀘어 루트 씌운 거랑 같은 형태로 갖추어져 있으면은 요런 확률에서 T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자유도 R짜리 T 분포라고 불렀었는데요. 세 가지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자,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분모에 있는 W라는 녀석이 자유도 R짜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G랑 W가 독립이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 개를 만족할 때 저 T를 자유도 R짜리 T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다음 예제 다룰 때 이게 하나가 좀 더 필요해요. 왜냐면은 카이제곱 분포는 정의가 뭐였냐면요. 물론 확률통계 1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마 분포 중에 특별히 자유도가 2이고, 감마 분포가 모수가 2개 있죠. 두 번째 모수가 2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수가 2분의 R이면은 그 분포를 특별히 카이제곱 분포라고 부르는데, 그 녀석이랑 동치 정의가 뭐냐면은 W가 sum i는 1부터 n까지 R까지 GI고, 그 다음에 G1부터 GR까지 전부 다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에, 제가 잘못 썼죠. 제곱입니다.
표준 정규 난수 알게를 제곱해서 더하면 그 녀석의 분포를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이번 리그젠플에 등장할 성질 중에 하나가 W1이 카이제곱 R이고 W2가 카이제곱 S예요. 자, 근데 W1이랑 W2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W1 더하기 W2의 분포가 뭐일 것 같아요? 왠지 기계실에서 전화 온 것 같아서 전화 주박했습니다. FCU. 네. 네네. 예. 아, 예. 네버를 지금 H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최대로 해놨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은 기다리면 되겠죠? 지금이 최대 냉방인 거죠? 아, 네. 아, 네. 네네. 네. 네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냉방이 최대라고 합니다. 며칠 지나면 시원해지겠죠?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거를 보통 저번에 원 때 얘기하기로는 유명한 확률 분포들은 독립인 녀석들끼리 더하면은 뭔가 이 모수들끼리 덧셈으로 연결되는 성질들이 있고, 뭐 베르누이 분포도, 그다음에 이항 분포도, 그다음에 감가 분포도, 정규 분포도 전부 자기들만의 갑법성이 있습니다. 저거 잠깐만 필요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정규성 하에서 정규 분포에서 뽑았을 때 이제 모 평균의 신뢰 구간 한번 구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시그마 제곱이 노운이었는데 이제 시그마 제곱이 언노운인 경우로 한번 확장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이그젝트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근데 이그젝트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어디가 살짝 새롭게 좀 달라졌죠? 표본 평균이랑 루트 n분의 표본 표준 편차는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게 1.96이 아니고 1.96은 표준 정규 분포의 97.5% 상위 수치였죠? 근데 여기 대신에 자유도 n-1짜리 T분포에서 97.5% 그 분위수를 뽑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96보다는 꽤 큰 수치일 거예요. 왜냐면은 T분포는 정규분포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T분포는 꼬리가 훨씬 더 두텁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잠깐 미안해요. 문어 못생겼다. 네, 그래서 여기 넓이가 0.025가 되는 어떤 포인트가 정규분포는 이 정도 됐다면은 T분포는 한 저쯤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었고, 다음 예제는 바로 구성이 일단 1표본 문제에서 정확 컨피던스 인터벌과 그 다음에 대표본 컨피던스 인터벌이 쫙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모비율의 추정, 모비율의 신뢰 구간도 바로 등장하는데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이그젝트 컨피던스 인터벌끼리 일단 다 같이 다뤄보고 그 다음에 어심타텍 컨피던스 인터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 쪽으로 오시죠. 5 쪽에 여기 폈어요. 이번엔 어떤 세팅이냐면은 두 집단을 꺼냈습니다. 아까 이그젠플은 집단이 하나였죠? 모집단이 하나. 그래서 하나의 모집단에서 n 개를 뽑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을 또 가지고 와서 다른 집단에서 또 n 개를 또 뽑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노말 μ1,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표본수는 n1. 두 번째 집단은 모평균이 μ2고, 그다음에 표본 크기가 n2입니다. 이론적인 편의를 위해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 세팅이 등분산 이표본 문제라고도 많이 불려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저기서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약을 먹인 사람들한테 약의 효과를 보고 싶은데 약을 한 N1명한테 먹여서 건강이 좋아졌나 보고, 위약 있잖아요, 가짜약, 플라시보를 N2명한테 먹여서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 효과의 평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거는 두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델타라고 두고요, μ1 빼기 μ2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μ1 빼기 μ2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무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다음에 추정량과 신뢰 구간의 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어떻게 신뢰 구간을 정의를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든.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등장하는 예제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살펴봤을 때 좋은 신뢰 구간들이라서 교과서의 예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한 대학원 수준까지 얘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왜 좋은지는 조금 차치하고 유도 과정 자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직관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이고 미안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 델타의 에스티메이터가 뭐죠? μ1 빼기 μ2를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 자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혹시 x바 빼기 y바 빼기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자, 보통은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이론적으로도 가장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바 마이너스 y바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뭐가 좋아요? 둘 다 정규성을 따르죠?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냐면 독립적으로 n1개, n2개 뽑았기 때문에 x바라는 표본 평균, y바라는 표본 평균 두 개가 확률 변수로서 독립입니다. 그러면은 노말인 정규, 노말 따르는 확률 변수 두 개가 독립이야.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자, C1x 더하기 C2y는 xy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평균이 C1 비원 더하기 C2 뮤트고, 그다음에 분산은 각각의 분산을 여기 제곱해가지고 더한 거였죠? 그러면은 뭘 알게 되냐면요, x바 빼기 y바는 노말, 여기 평균 텀 분산 텀 어떻게 돼요? 10초 생각해봐요. 평균 텀은 μ1 빼기 μ2, 분산 텀은
C1이 1이고 C2가 마이너스 1이죠? 둘 다 제곱하면 1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입니다. 잠깐만, 근데 시그마 1, 시그마 2 같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그마 제곱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요 녀석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나누면 얘 자체가 뭡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가 되죠? 자, 조금씩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이제 좋은 냄새가 나요. 조금 트리키한 파트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의 여러 경험으로 살펴보았을 때 요 공통의 모분산 텀의 추정이 필요하죠. 자, 만약에 모분산이 두 개가 집단이 달랐다면 얘네들이 표본 분산으로 추정해보고 얘네들이 표본 분산으로 추정해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 모수가 똑같습니다. 자, 모수가 똑같아. 그러면은 요 모수 하나를 추정하는데 더 많은 데이터를 좀 써보고 싶겠죠? 모수 하나 추정하는데 일단 더 많은 데이터를 쓰면은 뭐가 됐든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사람들이 뭘 고려하냐면요. 보통 영어로는 풀드 베리언스라고 말하고요. 자, 미안해요. 풀드 샘플 베리언스.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합 표본 분산이라고 하려나?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고려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n1까지 xi바 빼기 x바 제곱. 다음에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n2 i는 1부터 y2까지 yi 빼기 y 바이 제곱. 이렇게 하면은 샘플이 n2개가 되죠? n1 더하기 n2개가 되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편차 n2개의 합이니까 편차 제곱을 n1 더하기 n2개 더한 거니까 분모에 n1 더하기 n2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유는 일단은 묻지 말고 2를 좀 빼봐요. 일단 이유는 묻지 마. 네, 표본 분산에서 1을 뺐던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너무 세개 있으면 산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직관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귀 분석을 배우게 되면은 그 오차의 분산항을 자, 이렇게 회귀선 긋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에 이렇게 차이들이 있겠죠? 이 차이들을 이용해서 노이즈의 분산의 추정량을 제한해 볼 수 있는데 그때도 그 분산 계산할 때 공식에 뭐 하나가 빠집니다. 그때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피개가 빠져요. 변수 개수만큼 빠집니다. 이거를 이게 자유롭지 않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를 빼야 된다 이런 설명은 저는 조금 자신이 없고요. 그렇게 설명해도 되나 조금 회의감이 들고요. 2를 빼야 되는 이유는 수학적으로 저를 빼야 아다리가 딱딱 맞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요 녀석이 n1 s1 제곱, 잠깐 미안해요.
x 집단의 표본 분산을 s1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n1 빼기 1 s1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n2 빼기 1 s2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풀드 베리언스의 정의가 마치 첫 번째 표본 분산과 두 번째 표본 분산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보일 수 있는데, 약간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편차를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풀드 베리언스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어차피 S1 제곱도 익스펙테이션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얘도 시그마 제곱의 하나의 추정량이고요, 얘도 시그마 제곱의 하나의 추정량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네들이 독립이니까 독립인 것들을 다 조금 더 합쳐서 더 좋은 분산 추정량을 만들어 보자는 게 모티베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렇게 혼합을 했어도 여전히 SP 제곱도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이죠. SP 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 제가 줄여서 잠깐 비추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스튜던트 정리 유도 과정에서 우리가 유도해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기억나요? 지금은 잠깐 외워야 됩니다. 네, 표본 분산 관련된 분포는 카이제거 분포예요. 근데 표본 분산 카이제거 뭐야? 누가 카이제거 분포를 따르냐면, 자, 얘 정리하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잠깐만요, sum i는 1부터 n까지 n1까지 xi 빼기 x파이 제곱이에요. 여기 이거 분모 날라가고 그다음에 분 잡으면 시그마 제곱 새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시그마 나누니까 안에 있는 녀석이 스케일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뮤를 더했다 뺐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 n 원계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x 바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자유도가 1 빠진 카이지고 분포가 유도됐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y 집단에 대해서도 시그마 제곱분의 y i 빼기 y 바 y 바 제곱해가지고 썸해가지고 다 모으면은 이 녀석이 지금 카이 제곱 n2 빼기 1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하필이면은 S1 첫 번째 표본 분산이랑 두 번째 표본 분산이랑 확률적인 관계가 어때요? 생각해보면 서로 독립적으로 뽑아서 각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독립이고요. 그래서 각자 카이 제곱 분포 따르는 녀석들끼리 n2 빼기 1 s2 제곱 두 개 더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카이 제곱에 n1 더하기 n2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을 다시 SP를 이용해서 쓰면 뭡니까? SP를 이용해서 쓰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더하기 n2 빼기 1 SP의 제곱이죠? 다음에 좀 더 간단하게 두 샘플 사이즈의 합을 n이라고 하면은, 잠깐만, 제가 오타냈군요. 미안해요. n 빼기 2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우리한테 재료는 다 나왔습니다.
자, 아까 연두색으로 색칠한 거 갖고 왔어요. 자, W 두 개의 평균 빼고, 그다음에 모평균 빼고,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모표준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분모텀 나누면은 이 녀석이 노말 제로 원 따르는 애였죠. 그다음에 이 V라는 녀석은 지금 얘 자체가 지금 카이 제곱 n 빼기 2 따르는 애였죠. 그런데 지금 확률 변수적으로 둘의 관계가 어떤지 봐요. 독립이라는 거 바로 캐치되나요? 자, 어차피 x바가 여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죠? 여기 S1제곱이랑 S2제곱 들어있죠? 우리가 스튜던트 정리에서 알고 있던 게 표본 평균은 표본 분산과 인디펜던트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2제곱 같은 경우에는 남의 표본으로 만든 표본 분산이니까 X바랑 전혀 관련이 없겠죠? 여전히 독립이고요. 독립이고요. 마찬가지로 Y바 같은 경우에도 S1제곱이랑 원래 독립이고 S2제곱은 스튜던트 정리로 독립이라는 걸 유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퀀티티들이 상호 독립이 돼서요. 자, 그래서 T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W를 분모로 가지고 오고 V를 W를 분자로 가지고 오고 V를 분모로 가지고 오고 자유도로 n-2를 나누시면 이 녀석이 T의 n-2를 따르게 되겠죠? T 분포의 정의에 의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거 실제로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다 캔슬이 돼요. X밥 잠깐만 한번 상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캔슬돼요. 둘 다 분모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스퀘어루트 바깥에 있고 얘는 스퀘어루트 안에 있을 거니까 캔슬 되겠죠? 그 다음에 n-2가 여기 분모에 있고 v에 또 분자가 있어요. 얘도 캔슬 돼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야? 남는 거는 x바 빼기 y바 마이너스 델타라고 쓸게요. 나누기 SP 풀드 베리언스의 이제 스퀘어루트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남나요?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지가 뭘 알아요? 자, let t의 2분의 알파 컴마 n-2 b 더 1 빼기 2분의 알파 퀀탈 오브 tn 빼기 2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주어진 수준 알파에 대해서 여기 요쪽의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요 숫자를 t 알파 컴마 n 빼기 2라고 쓰면 이제 요걸 알죠? probability of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 컴마 n 빼기 2 크다 x바 빼기 y바 빼기 델타 나누기 sp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작다 t의 2분의 알파 컴마 n 빼기 2 이게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요거 이용해 가지고
다른 텀들 다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델타만 중앙에 남을 수 있죠. 그래서 델타를 위한 1 알파 곱하기 100% 컨피던스 인터벌은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컴마 n 빼기 2 곱하기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그래서 샘플이 50개씩 있어. 자, 원래 50개씩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이 표본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그냥 100개의 샘플이 있었다고 치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여기 분모에 1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개의 샘플을 갖고 있는 그 100개의 샘플이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표본 분산이랑 비교했을 때 10배가 줄어들어요. 뭔가가. 네. 50, 50 집어넣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50분의 2가 되죠. 자, 50분의 2. 다음에 아까는 루트 100분의 1.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에서 100개 뽑는 것보다는 이 표본에서 각자 50개씩 뽑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조금은 길어지겠습니다. 네. x가 y가 네 번째 x가 세 번째 x.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만약에 어떤 표본이 뽑히지 않았다면 라지 x바랑 라지 y바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맥상에서 내가 샘플을 뽑아가지고 어떤 실현값 스몰 x바랑 스몰 y바를 관찰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문자가 조금 더 적절하겠죠. 네. 넘어가도 되나요? 정확 신뢰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T분포는 대학교 3학년 때 새로 배워가지고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때 편안하게 배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유도해 보겠습니다. 몇 쪽으로 돌아가냐면 이제 3쪽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의 이론적인 설명은 5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게 지금 이게 호그 앤 크레그 책의 지금 8판이거든요. 옛날에 뭐 6판, 7판도 있었겠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6판까지는 이론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가 4장이었고 지금 요 신뢰 구간 구축하는 내용이 5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교육적으로는 단계가 훨씬, 그러니까 로지컬한 단계가 확실한데 대신 단점이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개념들을 먼저 때려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통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나중에 등장해서 좀 흥미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일단 결과를 먼저 주고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등장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근본 원리에 속하는 뭐 중심극한 정리 같은 게 뒤로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중심극한 정리를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중심극한 정리의 가정은 우선은 민이랑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로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확률 분포에 따라서는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적분이나 썸으로 정의되는 녀석이니까요. 네, 일단 중심극한 정리는 베리언스까지는 존재하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랜덤 샘플입니다. 인디펜던트랑 아이덴티컬하게 저 언노운 분포에서 뽑은 게 필요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바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분모로 보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쉬운 노테이션으로 그냥 근사적으로 노말 0,1을 따른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증명할 거는 컨버지 한다는 것까지 증명합니다. 그다음에 컨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잠깐만 우리가 볼 게 컨버지 인 디스트리뷰션이거든. 컨버지 인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분포 수렴. 분포 수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GN이라는 GN이라는 녀석도 G만의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 녀석의 그 확률 분포 CDF를 FGNT라고 합시다. 자, 노말 제로 원의 그 CDF 있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중심극한 정리의 이그젝트 스테이트먼트는 이겁니다. 임의의 t에 대해서 CDF 값을 한 땀 한 땀 다 재봤을 때 전부 다 포인트 와이즈로 수렴합니다. 네. 혹시 중등 수렴까지는 필요 없고 정벌 수렴만 해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 이론이 어디 보자. 우리가 현상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론이 어디까지 필요할까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분포 수렴만 해도 점별로 딱 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대충 이렇게 비슷한 쉐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를 미분한 이 덴시티도 대충 비슷한 쉐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더 센 걸 증명하면 좋지만 일단 이걸로도 만족해 볼 수는 있겠다. 그다음에 방금 질문은 사실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이 정별 수렴만 증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하필이면 클래스가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고 0과 1로 바운디드 된 펑션이 클래스니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유니폼 컨버전스도 임플라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해석학에서는 포인트 베이스 컨버전스랑 그다음에 컨버전스 인 유니폼 컨버전스 공부했고, 그다음에 4학년에 실해석학 배우시면은 컨버전스 인 메저랑 그다음에 컨버전스 almost everywhere랑 그다음에 컨버전스 인 인테그레이션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함수열 fn이 어떤 f로 수렴한다는 게 생각보다 모드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물론 어떤 모드가 어떤 모드를 임플라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스트롱한 모드가 있고 가장 위크한 모드도 있겠죠. 그리고 유니폼 컨버전스는 매우 센 모드입니다. 그것만 증명하면은 이 결과를 지렛대로 해서 다른 거 증명할 때 완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모든 다 깨는 망치로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누구든 유니폼 컨버전스를 원하는데 문제는 증명이 모드가 셀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연구의 흐름은 내가 어떤 성질을 증명을 하고 싶으면 모드가 약한 것부터 먼저 증명을 해요.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듈의 컨버전스도 모르던 거면 일단 그걸로 논문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 몇 년쯤 뒤에 너는 컨버전스 인 메저 했는데 나는 유니폼 컨버전스 보였어 하면은 그것도 하나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도 비슷한, 중심극한 정리랑 대수의 정리도 되게 비슷한 역사적인 그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는 가장 약한 센스의 대수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좀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센 개런티가 있는 대수의 법칙이 또 발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모드가 어떤 모드까지 발전이 됐는지는 아마 위키피디아에 한번 이 센트럴 리밋 디어렘을 쳐보면은 누가 언제 어떤 모드를 했고 누가 언제 어떤 모드를 했고 이런 게 아마 적혀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5장에서 할 거고요. 우리는 일단 대충 현 시점에서는 컨버전스 인 어쩌고 다 잊어버리고 대충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도록 합시다. 이그젠플 4.2.2를 볼게요. 자, 이제 조금 편안한 예제입니다. 아까가 조금 어려웠죠? 1표본입니다. 우리가 분포를 모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샘플을 n개 뽑았고요. 그 녀석의 민과 베리언스도 언노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지금 얘 S제곱 표본 분산이거든요. 자, 이것도 증명이 필요한 거긴 한데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표본 평균이 대수의 법칙으로 모평균을 수렴하는 것처럼 자, 표본 분산 또한 대수의 법칙으로 모분산을 수렴합니다.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S제곱은 n분의 1 미안해요. x바의 제곱 빼기 x제곱의 바 빼기 x바의 제곱인데 각각의 대세 법칙으로 얘는 expectation of x제곱에 수렴하고 얘는 expectation of x의 제곱에 수렴하니까요. 그래서 얘가 모분산을 수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직관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냐면요. 또 5장에서 다루는 게 자, 우리가 어떤 센스로건 그 확률 변수의 열이 어떤 확률 변수에 수렴을 하고 또 다른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변수에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개 확률 변수 곱하면 어디에 수렴할 것 같아요? 네, XY에 수렴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느 것 하나가 상수여도 뭐 고의 법칙은 전혀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CLT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GN을 X바 빼기 뮤 우리가 알고 있는 S 나누기 루트 N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바 빼기 뮤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자, 곱하기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시그마 나누기 S 자, 그러면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 의해서 조금 리고러스하지 않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뭔가 1로 수렴하겠고 얘는 노멀 0원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노멀 0원에 대충 근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그젝트 이퀄은 절대 아닙니다. 요 통계량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96과 2분의 알파,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은 대충 1-알파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녀석이 뜻하는 거는
요 부분을 좌변 우변으로 넘기면은 probability of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뮤 x가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요거를 넘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충 이 확률이 n이 크면은 1-알파에 비슷해지니까 뮤에 대한 그냥 컨피던스 인터벌이 아니고 표본이 클 때 대표본, 점근적인 근사적인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2분의 g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 x바 더하기 g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노말을 따르지 않는 자료라고 해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 무평균의 신뢰 구간을 근사적 95% 신뢰 구간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뢰 구간으로 근사해 볼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저도 가끔씩 이 센트럴 리밋 디오렘이라는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가요. 그러면은 진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n이 적당할까를 되게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 표본 크기는 우리가 원하는 오차의 한계에 직결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오차의 수준이 뭐 3 정도다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샘플 사이즈가 대충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오차의 한계가 1이라고 하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적당한 샘플 사이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가 얼마나 커야 이 x 바를 취했을 때 정규분포 곡선이랑 얼마나 가까워질까는 내가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오차로 가깝게 하고 싶으냐에 아마 디펜드를 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 데이터가 원래 레프트 스퀴나 라이트 스퀴니스가 되게 큰 더러운 분포일수록 그 샘플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오차 레벨로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오차의 수준 그다음에 원래 언노운 분포의 분포적 특성 이 두 개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확성을 가져가는 그 샘플 사이즈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론적으로 누군가가 대충 한 30 넘어서면은 오차의 한계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거를 데리베이트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써 있는 게 50 몇이었나? 47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게 아주 믿을 만한 수치라기보다는 그 47이라는 샘플 사이즈를 얻기 위해서는 원래 모집단의 분포가 어느 정도의 분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이 47을 위한 오차의 한계 같은 것도 아마 가정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어떻게 써있죠? 이항분포의 정규근 살 때 np랑 n 곱하기 1 빼기 p가 전부 30 이상이면 적당하다고 써있었나요? 5인가요? 30인가요? 네, 표본 개수 말고 np랑 n 곱하기 1 빼기 p 그래요? 저도 궁금한 게 대체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자, 리마크 만약에 n이 크면요 자, 이그젠플 4.1.1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그젝트 컨피던스 인터벌이거든요. 네, 자, 요거는 진짜 노말 따른다고 할 때 이그젝트하게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아무 분포 따른다고 할 때 점근적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노말이라는 것도 아무 분포 중에 하나에 해당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모순적인 것이냐? 자, 둘 다 표본 평균이랑 루테인분의 표본 분산 들어있죠. 표본 표준 편차 들어있잖아요. 뭐만 달라요? 요 퀀탈만 다르죠? 하나는 G고 하나는 T예요. 자, 두 개가 모순적인 것이냐? 자, 아닙니다. 어차피 표본 크기가 크면 T분포가 자유도가 큰 T분포는 대충 스탠다드 노멀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이그젝트 컨피던스 인터벌 구하려고 할 때 n이 엄청 크다면은 여기 어차피 진작에 1.96이랑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4.1.1과 4.1.2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리마크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심극한 정리 한번 하나 더 이용해 보겠습니다. 4.2.3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모 비율의 실내 구간 들어있나요? 지금은 빠졌어요. 아예 다 빠졌어요? 네,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있었나요? 아, 네. 여기가 조금 연식들이 드신 죄송합니다. 네. 근데 2022는 다시 들어간다는 소식. 아, 그래요. 자,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그 좌장을 맡으신 교수님께서 수학을 자꾸 빼는 흐름을 한번 뒤집으려고 한번 노력을 하셨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깊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자, 베르노이 P에서 0,2를 택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n개를 뽑았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그 n분의 P 자체가 미안해요. x 바라는 게 뭡니까? 그냥 x 바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자체가 0,1, 0,1, 0,1이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표본 비율이죠. n개 중에서 몇 개나 1이 있었나. p 햇이랑 x 바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 바가 익스펙테이션이 미안해요. 자, 원 샘플 익스펙테이션이 p고 그다음에 원 샘플 베리언스가 p 곱하기 1 빼기 p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 의해서 x 바 빼기 p 나누기 루트 p 1 빼기 p 나누기 n이 대충 노멀 제로 1이겠죠? for larger n. 자, for large n. 자, 물론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은 현재 베르노이 분포에서는 표본 비율 p 햇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x 바를 p 햇으로 바꿔 쓸게요. 자, 그다음에 one can accurately estimate p 곱하기 1 빼기 p with p 햇 곱하기 1 빼기 p 햇. 동의해요? 자, 대수의 법칙 때문에 자, 어차피 p 햇이라는 거는 x 바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면 어디로 수렴해요? ex로 수렴하는데 얘가 p죠? 그러니까 저 p 1 빼기 p도 p 햇 1 빼기 p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 햇 빼기 p 나누기 루트 이렇게 분모도 p 햇으로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녀석도 대충 n이 크면은 노멀 제로 1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 p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96 p 햇 빼기 p 나누기 루트 p 햇 1 빼기 p 햇 나누기 n 그다음에 g 2분의 알파. 요게 n이 크면은 근사적으로 1 마이너스 알파 0.95 근처가 될 테고요. 그래서 자, 95% 대표본 신뢰 구간 p를 추정하는 95% 점근적 신뢰 구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인터벌을 쓰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쓰겠습니다. P 여러분들은 숙제할 때 이렇게 써도 돼요. P의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1 빼기 P 햇. 뭐 편안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꼭 베르노이 분포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다른 분포에 대해서도 어차피 분포가 뭐가 됐건 CLT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부터 xn까지가 푸화성 람다에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푸화성 람다도 잘 생각해 보면은 평균이 그 언노운 보수 람다죠. 분산이 람다고요. 그러면은 x1부터 xn까지 모은 x바 이 녀석은 평균이 람다고 분산이 람다니까 x바 빼기 람다 나누기 루트 람다 나누기 n 하면은 노멀 세로 원으로 가겠죠. 트루 분포에 상관없이 이 테크닉은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제가 지금 교과서의 구성과 다르게 하고 있죠. 자,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단원을 한번 끊고 다음 소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가 지금 4.2.1, 이그젠플 4.2.2, 이그젠플 4.2.3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은 다 이그젝트건 아니면은 라지 샘플이건 하나의 집단에서만 랜덤 샘플링을 한 경우에 이 한 집단의 특성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단원은 뭐냐면은 이 다음 소단원이 이제 이질적인 모집단 두 개에서 뽑았을 때 둘의 주로 모평균의 차이에 관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로 이제 두 분포의 모평균의 차이에 그 중에 분산이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저기로 했었던 거고요. 자, 근사 신뢰 구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평균의 차를 근사적으로 점근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 집단에서 N1개, N2개 뽑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말 가정이 있는데요. 노말 가정 필요 없습니다. 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델타의 컨피던스 인터벌에 관심 있어 봅시다. 분포 가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표본 평균의 차이는 이 델타의 좋은 추정량이죠. 왜요? 분포 가정에 상관없이 EX, EY는 얘는 늘 성립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햇의 익스펙테이션과 베리언스 한번 봅시다. 일단 델타 햇은 뭐야? 익스펙테이션은 아까 보셨다시피 뮤1 빼기 뮤2 바로 나와서 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 x바랑 y바랑 독립이니까 어떻게 뗄 수 있어요? 베리언스 x바 더하기 베리언스 y 바로 떼가지고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으로 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기는 하지만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근사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첫 번째 분산은 첫 번째 표본 분산으로, 두 번째 분산은 두 번째 표본 분산으로 대충 근사가 가능하다. 이걸 알고 있다면 CLT를 어떻게 쓸까요?
ICLT. 일단 x바가 점근적으로 노말 뮤1, 시그마 1 제곱 나누기 n1. y바가 점근적으로 노말 뮤2,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x바 빼기 y바라는 통계량이 있으면은 걔도 어차피 둘이 점근적이니까 둘이 독립이니까 얘네들을 뺀 거는 이 두 독립적인 두 분포를 뺀 녀석의 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르겠죠? 노말 뮤1 빼기 뮤2,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S1 제곱이랑 S2 제곱으로 근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얘는 델타니까 두 표본 평균의 차이를 분자의 왼쪽에 집어넣고 다음에 델타를 빼고 다음에 요 텀을 스퀘어루트 씌워서 분모에 집어넣으면은 요 전체가 뭐 대충 근사적으로 노말 제로 원이 되겠죠? 근데 밑줄 두 개에서 기호가 바뀐 건 오타인 건가요? 아니면 의도돼 있는 건가요? 아 요거요? 네. 아 요거 물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도하지 않은 뭐라 그러냐, 제가 여러 가지 강의 노트를 짜깁기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통일을 못했습니다. 물결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를 위한 95% 라지 샘플 컨피던스 인터벌은 x바 빼기 y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 자, 분산탐 어디 있어요? 분산탐이 이렇게 생겼죠?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여긴 대문자. 아, 잠깐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대문자로 통일하지 않았네? 아, 그래요? 그 밑에서는 아, 네네. 밑에서 저기로 써서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쓰는 게 나아요? 대문자로 쓰는 게 나아요? 지금은 이거는 정답이 있다기보단 통일만 시키면 됩니다. 저기 뭐야.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아직 접으면 안 돼요. 표본 그 분산 텀이 동일한 경우, 그다음에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이그젝트 컴피던스 인터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수학적으로 빡셉니다. 이게 어려운 이론이 필요한다기보다 계산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잘 그거를 열심히 탐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표본에서 모비율 두 개가 있을 때 모비율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추정을 해보고 싶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표본 평균의 차이는 P1 햇 빼기 P2 햇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요 둘은 분산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P1 1 빼기 P1이고 P2 1 빼기 P2니까. 그래서
거기 표본 분산 텀에 이 P1 1 빼기 P1, P2 1 빼기 P2에 에스티메이터를 플러그인 하시면은 이 표본 비율의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좋습니다. 바로 끝내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 아이캠퍼스에 있는 4.3절이라고 올렸는데 4.4절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정리할 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순서대로 줄 세우기거든요. 그렇죠? 순서대로 줄 세워가지고 중간 50%가 누구야 하면 이제 중앙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상위 몇 퍼센트, 75% 누구야. 그다음에 상위 25% 누구야.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걔네들의 이론적인 성질을 적어도 이 과목에서는 좀 다루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줄 세운 녀석의 이론적인 성질을 한번 탐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분포를 모르는, 하지만 PDF가 F고 CDF가 라지 F인 데서 랜덤 샘플을 N개 뽑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연속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안 했냐면요, 이산형 확률 변수는 뽑았어. 타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타이가 나오면 이론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깔끔한 연속형으로 타이가 하나도 없도록. 그 다음 할 거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서 0이랑 뭐 마이너스 1이랑 뭐 3을 이렇게 샘플링 했어요. 이게 x1이고 x2라고, x1, x2, x2의 각각의 실현값,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치겠습니다. 가장 작은 애는 늘 있겠죠? 두 번째로 작은 애 그 다음 있겠죠? 세 번째로 작은 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작은 애를 y1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작은 애를 y2, 세 번째로 작은 애를 y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y1 누구예요? 자, 마이너스 1인가요? 숫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애는, 세 번째는 3.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x2가 제일 작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또 샘플링이 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진짜로 실현값을 관찰하기 전에는 셋 중에 누가 제일 작을지는 알 수 없죠? 자, 어쨌건 누가 뭐 작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있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값도 있긴 있겠고요. 그래서 자, 그 순서를 매겨둔 녀석을, 그 순서에 해당하는 그 값 자체를 우리는 x1부터 xn까지의 순서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그 앤 크레이그 책에서는 순서 통계량을 y1부터 yn까지로 나타내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x의 순서 통계량이니까 x를 강조하긴 하는데, 우리가 오더를 무조건 크기 순으로 재나열했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아래 첨자에 괄호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y1, y2, y3 자체도 하나의 어떤 확률 변수일 거잖아요. 확률 변수라면은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x1부터 xn까지의 확률 분포 말고, 자, y1부터 yn까지의 그 녀석들의 결합 확률 분포, 결합 PDF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assume은 n개의 샘플들이 전부 이렇게 IID로 뽑혔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YN까지의 PDF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컨스트럭션에 의해서 이 PDF는 조건이 있죠. 서포트가 Y1, Y2, Y3가 다다다다. 이 순서가 지켜진 영역에서만 이 여기가 넌제로입니다. 자, 직관. 자, Y1이 마이너스 1, Y2가 0, Y3가 3일. 그러니까 확률, 물론 PDF니까 확률이라고 생각하긴 그렇지만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꺼내려면은 0 마이너스 1, 3도 되고, 3, 0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 0, 3도 되고, 즉 3 팩토리얼 개의 경우의 수가 전부 이거 하나의 대응되죠.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값이 한 번 관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샘플의 n개면 몇 개 있겠습니까? n 팩토리얼이 있겠죠? 이거는 매우 쉬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쉽지만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근거가 약한 설명이고요. 조금 근거 있게 설명하자면은, 자, PDF는 늘 그 함수 자체보다는 fx 곱하기 델타 x 자체가 확률로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금 n은 3을 가져갑니다. y1이 yn보다 크고 y1 더하기 델타 yn보다 작아. y2가 스몰 y2보다는 크고 작고 y2 플러스 델타 y2보다는 작아. 그 다음에 y3가 라지 y3가 스몰 y3보다는 크거나 같고 델타 y3보다는 작거나 작아. 미안해요, 작아. 여기서 스몰 y1, y2, y3는 하나의 고정된 상수고요. 델타 y1, 델타 y2, 델타 y3는 0으로 한없이 작게 가는 무한소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 얘기 바로 할 수 있죠. probability of y1 x1 y1 더하기 델타 y1 x2 y2 x2가 y2보다 크거나 같고 y2 더하기 델타 y2보다는 작고, 세 번째 확률 변수가 y3보다는 크거나 같고 y3 더하기 델타 y3보다는 요런 확률. 자, 요 사건을 6가지 경우의 수의 확률의 합으로 쓸 수 있죠. 네. 자, 요거는 요런 거 x1, x2, x3 자리 3팩토리얼만 바꿔가지고 다다다 쓸 수 있죠. 근데 각각이 IID니까 그냥 얘 곱하기 3팩토리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각각은 인디펜던트하죠. 인디펜던트하고 각각의 분포가 똑같죠.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요 녀석은 f y1 델타 y1, 요 녀석은 f y2 델타 y2, 요 녀석은 f y3 델타 y3가 쓸 수 있죠? 네. 독립이니까 각각 그 프로버빌리티를 곱으로 떼고, 근데 각각 x1은 pdf가 f니까 요 y1에서 약간 증분에 대한 확률값은 그 거기서의 덴시티 곱하기 델타 x y1이죠? 이건 pdf의 정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거 다음에 좌측은 gy1, y2, y3 델타 1, 델타 y1
델타 y2, 델타 y3. 자, 정리하면은 조인트 PDF 곱하기 그 각 세 가지 성분으로의 증분 곱이, 자, 경우의 수 곱하기 덴시티 프로덕트 곱하기 증분 세개 곱 되기 때문에, 자, 양변에 이제 얘네 착착착 나눠주면은 여기 덴시티 밸류가 똑같다는 게 나오죠? 제가 너무 늦게까지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순서 통일이랑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